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오늘도 토크 시간이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가장 최대 이슈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정도에 끝났던 아시안컵이 되겠죠. 아시안컵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과 준결승에 맞붙었는데 조별 리그에서도 비등비등하게 아주 어렵사리 경기를 끝냈는데 막상 준결승에 들어가 보니까 요르단 선수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더라. 그런데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요르단은 훨씬 우리보다 뒤처져 있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만 결론은 어땠습니까? 우리 민재 선수가 없어서 그렇죠. 민재 선수가 빨간 카드를 받아서 출장을 못하니까 이제까지 민재 선수가 뒤에서 받쳐주던 폴백의 중요성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백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아낸 다음에 바로 이제 빌드업 시키는 그런 역할을 중간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해줬었는데 이 풀백에서 받아주질 못하니까 막아서 빌드업을 못해주니까 송두리째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일종의 그 뭡니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 의지하는 축구를 한 것에 감독의 역할이 두드러져 올랐던 거죠. 클라이스만 감독의 역할이 뭐냐? 자꾸 웃기만 했어요. 이겨도 웃고 져도 웃고 어떻게 보면 고사리 같고 좋긴 한데 이것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지금 축구협회까지 이야기되고 거론이 되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국가 경영 이제 문제라든가 또 경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도 제가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설문조사가 왔어요. 그래서 설문조사가 제가 두 번째 아주 긴 설문을 했는데 아마 웬만한 유튜버들은 이 설문조사를 뭐라 그럽니까? 스킵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15분짜리를 일일이 그 문항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고 가로 안에 박스에 답변을 다 했어요. 다 적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 2년간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들의 알고리즘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혁신을 할 때 유튜브가 아마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구독수를 갖다가 현격하게 떨어뜨렸죠.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숫자가 많았었는데 구독자 1000만 되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시청 시간이 최근 1년으로 따져서 3000시간, 그 다음에 4000시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3000시간이라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미흡하더라.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실망에 쌓여서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잠식을 하고 있고 또 가짜 뉴스가 잠식을 하는 이런 지금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제 혁신을 계속할 겁니다. 유튜브만 할까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제 우리가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정치권도 계속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당대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조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이라는 중도로 표방하는 그런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새롭게 태어났죠. 창당을 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대 양당이 주장하고 있는 진영 간의 싸움에 진저리를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를 대표하는 당과 진보를 표방하는 당이 그 사이에 끼었던 중도층이 화가 났던 겁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이쪽 양 진영 간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탈당을 하게 된 거죠. 탈당을 해서 새롭게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화가 이렇게 070번인가요? 무심코 전화가 와서 이렇게 딱 받으면은 설문조사라고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공약이라든가 또는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그 답변하기가 참 궁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지향하거나 지지한다고 밝히고 나서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도, 다시 말해서 3, 4, 3, 한쪽 A, 보수 3, 그 다음에 중도 4, 그 다음에 진보 3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예 포기하고 지지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설문조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새롭게 변신하고 변화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도 플랫폼 기업도 세계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들의 눈치를 보고 고객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계속 니즈를 분석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만 그럴까요? 정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체제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메커니즘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새 영화 정치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많이 30만, 32만 이렇게 돌파했다 그러고 김대중의 길 해서 그것도 다큐멘터리도 10몇만 이렇게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대 진영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자기들 편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 중도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과연 여기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고, 여기서 이걸 보라 그러고 저기서 이걸 보라고. 과연 또 그거 한쪽만 보면 그게 정답일까요? 딱히 그렇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 스트럭처라든가 이제 이 메커니즘이 잘 순환되고 잘 얼기설기해서 이 네트워크상이 잘 이렇게 흘러다닐 때 국민들은 모바일 시대에 와서 모바일 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안심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평안하지 않은 거죠. 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건국 전쟁에 보면 이제 농지개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농지개혁을 해서 농지개혁이 됐고 그런 어떤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 체제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린 사회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이라든가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남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잘 적응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족할 만하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은 어떨까? 또는 가족의 삶은 어떨까? 사회 집단 간의 삶은 어떨까?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요즘 얘기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는 데서는 노인 무임승차를 갖다가 폐지하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정말 막 열이 나서 대노해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다못해 열차가 움직이면 거기에 탑승한 승객의 수, 그 킬로그램을 재서 몇 톤으로 재서 그게 하중을 받아서 전기료가 더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65세 이상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이전의 정권 몇 차례를 거치면서 사회적 함의가 돼서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렇게 이슈화 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깔아앉았습니다. 처음에 그게 발표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 됐었지만 그것과 같이 이 저출산 문제도 몇몇 지인들에게도 묻고 했는데
아니, 이 결혼식 비용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장을 하나 빌려도 몇백만 원, 또 스드메라고 해서 그 결혼식에 대한 부대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한다, 화장하고 그 드레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대 비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꺼려 하게 되는 겁니다. 신세대들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신세대들이 전부 완전히 정규직이고 안정되어 있는 직장에 대기업에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에 많이 가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에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이 인원이 뭐 850만, 아까 고령된 노인들의 세대가 뭐 한 또 1000만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 5천만의 몇 분의 몇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을 때 이들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 발전이라든가 경제 발전이 이거는 요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우선 결혼식 비용만이라도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검찰청인가 갔는데 물론 거기서 결혼한 쌍은 이쪽 그 검사 쪽 뭐 내지는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장소를 강당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그걸로 사용될 필요가 꼭 있을까요? 또 검찰청만 그렇게 결혼식장을 개방해야 되나요? 거기 말고도 요새 구청을 가보면은, 지자체 구청을 가면은 시설 규모라든가 편의시설이 웬만한 빌딩의 그것보다 뺨을 칩니다. 시설이 좋은 것이죠. 부대시설이나 공공 그런 장소가 공간이라든가 캐터링이 들어와서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거기에 커피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서비스가. 그렇다면 이런 공공기관의 공간을 정말 거의 저렴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제로 상태로 각 지자체에서 나누어서 제공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제가 다니던 직장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 직장 지사, 뭐 지점 이렇게 있다면 그 사무실을 강당이라든가 주차장 공간을 무료로 그 직원들에게 할애를 했습니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저렴 내지는 거의 제로 상태로 결혼식 비용을 세이브하게 해주면은 지금 얼마나 그냥 동거 내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이렇게 프로를 보면은 뭐 고딩 엄빠 내지는 고딩 아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그 비용부터 세이브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 화려하게 그 결혼식 치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연예인들하고 그냥 일반인들을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비교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분들하고 삶이 자체가 틀리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또 돈이 많은 재벌, 그분들 삶을 그 일반 MZ세대가 추구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 비용으로 또는 아주 더 낮은 비용으로 아니면 저렴하게 아니면 그보다 제로 상태로 그 어려운 세대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걸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지금 쓰는 예산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국가 예산만 해도 700조 아닙니까? 이것을 요소별로 자르면은 이거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됐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출산 자체에 또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 낳기만 하면은 낳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조산원에 가는데도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아기를 키워서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경력 단절 안 되려면은 다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 맡길 데도 없어요. 맡기면 돈 들어가요. 물론 요새는 뭐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죠. 문체부하고. 그러나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막상 또 유치원 가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동안에 요새 뭐 뭐라 그럽니까? 등록금이라든가 이거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세이브를 시켜줘도
또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덜커덕 걸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공약사항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요소별로 되는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보면은 캐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단계를 거쳐서 어느 지점에 가서 명퇴를 하거나 퇴직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 승진, 승급, 그 다음에 발전 그런 캐리어 관리를 해주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가족이라든가 가정이 이게 무너질 때 막 자살률이 높아지고 빌딩에서 떨어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불행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창피하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리어 디벨롭먼트를 패밀리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가족 발전 계획이라는, 예전에 가족 계획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 계획이 아이를 하나 낳느냐 둘 낳느냐가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낳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낳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가 아니라 제발 좀 낳아달라고. 그럼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가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것까지 해결되냐? 지금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개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가족 발전 계획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 그래서 여가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여가부에서 힘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최소한 국무총리, 대통령이 지고 해야죠. 그 대통령이 사회 통합이라든가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붙들고 해야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만큼 국가 발전 모델에 대한 그 모델을 대통령이 지고 해야죠.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농지개혁을 하고 또는 그 농지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그 여분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그 당시에 재벌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 삼성, SK, LG가 이렇게 커왔듯이 그러한 여분의 여지를 바로 국가가 만들어주고 그런 농지개혁이나 그런 기업 혁신을 했던 거를 이런 저출산 그 혁신을 통해서 전임 법무장관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민청을 세워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겠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동료 시민? 동료 시민이라는 게 말만 해서 될 건 아니죠. 동료 시민은 실제로 가족처럼 이렇게 아껴주고 그들의 보호, 안전망을 실제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말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는 구호에 지나지 않죠. 도저히 바뀐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꿔지면은 지금 얘기하는 시대 정신, 586 물러가라든가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은 이제는 물러가라든가 또는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한다든가 이것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거 그냥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이슈적인 대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다란 어떤 사회 구조를 놓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마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대통령이 더 쥐어대고 인생 토론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각 내지 말라는 거죠. 조각 내지 말고 큰 이 얼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솔루션이 반드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차 바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를 가지고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또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위험하다? 그 사람은 미국 제일주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려고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 계속 발표하는 거 보면은 뭐 나토에서 러시아가 나토랑 부딪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익이 되는 쪽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 북한하고의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일 방어 체제를 불리하게 적용한다거나 한미일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얘기한 것이 약간 시크릿이 이렇게 오픈돼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누가 돼도 이게 우리 한반도 정세와는 뭐 이해타산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가족이 건강하고 이 체계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야지 이 한반도가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되려면 외부 전략도 잘해야 되면 내부적인 전략도 잘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봤는데, 여러분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힘껏 일할 수 있는, 힘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수욱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I've officially lost count, interest, faith, never mind the boring exit. I'm too sick, I dysfunction in every context, mixed with emotions, and I guess I won't find out where I should be by now. Kids like you never learned the lesson, I know. Says a man who can't keep